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10월 이 무렵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하는 날 우리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북한의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아주 공포스러운 무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30년 전 우리도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그 오랜 세월 그야말로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성공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가 내리는 불벼락에 맞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 전략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적과 싸워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핵을 가진 상대하고 싸우다가 핵폭탄에 맞아서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결국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꿈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주국방의 그런 열망을 본인이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총환자로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나라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향토해병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 군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69년,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총환자로 소총 탄환 한 발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970년 8월 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것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그로부터 1년 후인 71년 1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국산 무기를 만들어라 하는 그 밀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시가 급하니까 아주 번개처럼 빨리 국산 무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작전 이름이 번개사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번개처럼 우리가 국산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제 무기를 전부 분해를 해서 그 부품들 전부 수치를 재서 거의 비슷하게 가공을 해서 8가지의 국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총, 박격포, 그 다음에 3.5인치 로켓 발사기,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10발, 20발 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100발, 1000발 쏘니까 총신이 갈라지고 포신이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에 번개 사업을 지시를 했고 그해 11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중화공업하고 국산무기 개발을 담당을 한 오원철 수석에게 극비 메모를 보내가지고 1975년까지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해라. 이렇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항공공업 육성계획이다라는 그 암호명으로 이게 위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국산 무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실패를 거듭을 했는데요. 실패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국산 무기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특수강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총이라든지 박격포라든지 이 대포, 그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강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공업 수준으로 볼 때 이런 그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특수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국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수강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건 고도의 중화학공업이었습니다. 이거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 중화학공업 하려고 보니까 100억 불 이상의 투자, 그 당시에 100억 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임기가 1975년까지예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내 임기 끝나면은 퇴임을 해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게 옳으냐? 아니면 비상한 결단을 내려서라도 내가 이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학공업을 완성을 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10월 유신을 선포를 해서 유신헌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1971년 10월 유신이 바로 72년 10월 유신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원초 수석 같은 분은 우리의 중화학공업이 바로 10월 유신이고 10월 유신이 바로 중화학공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한 이유는 본인이 종신집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화학공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완성되면 그동안에 경공업 위주로 우리가 수출 품목이 짜여있던 것이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부 바뀌니까 수출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출 목표도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 정상적인 수출 목표는 50억 불이었습니다만은 50억 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 목표를 1980년까지 100억 불로 잡아라. 그래서 이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수출 100억 달러도 동시에 달성한다는 이런 목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억 달러에 그렇게 그 염원을 투사한 이유는 우리가 수출 100억 불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됐을 때 북한의 국력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 사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났을 때 남북한의 그 1인당 소득은 우리가 82불이었을 때 북한은 320불, 8432, 4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력을 하루빨리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액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을 경공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수출 구조를 중화학공업으로 바꾼다라는 원대한 목표 하에 중화학공업 건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아주 대대적인 제철, 그다음에 조선, 비철금속 이런 거를 우리가 건설을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최첨단 중화학공업을 풀세트로 건설하는 최초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래서 6대 분야에 8년간 88억 불을 투입을 해서 1981년까지 중화학공업의 비중을 51%로 높인다. 그리고 1인당 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내가 완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산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기로 무장을 해서 북한군을 우리가 격퇴하겠다. 이것이 자주국방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월유신이란 것은 중화공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지시를 한 것은 1972년 9월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에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작동이 돼서 이제 5년 후면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해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도록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미군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명실상부하게 자주국방을 하려면은 소총이라든지 박격포라든지 대전차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다 주변국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만들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도 우리가 개발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를 핵무장한 그런 사례들을 아주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것은 1972년 9월 초에 국가안보회의에서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핵개발이 필요하다 하면서 핵개발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1972년 9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 3월 19일 날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식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7년 정도의 공기가 걸려서 1978년 7월 20일 날 준공이 돼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기차 장관을 맡고 계셨던 최영섭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리가 원자력을 시작을 한 이상 이 원자력 관련된 모든 기술을 자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15년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원전 기술의 자립화를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연료, 우리가 이 핵연료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 핵연료는 따지고 보면은 그 연탄화구에 들어가는 연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라늄으로 만든 연탄. 이 연탄의 제조에서부터 나중에 이 연탄을 다 떼면은 연탄재가 남지 않습니까? 이 재를 그냥 놔두면 계속 쌓여서 이게 그 독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위험합니다. 이거를 재처리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원료를 뽑아내는 기술이 재처리 기술인데 이 사용이 끝난 이 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까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들은 이 재처리 기술을 전부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 재처리 기술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봉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NPT 체제라는 것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이죠. 그런데 이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이 원료인 이 원료를 다 태우고 난 이 나머지 이거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핸들링하는 정책이 미국하고 프랑스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은 재처리 공장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니 쟤네들도 핵 확산 방지 체제에 들어와서 감시를 받으면 쟤네들이 뭐 무슨 다른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언제든지 국제원자력 기구하고 감시를 받는 계약을 맺은 나라들에게는
재처리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유연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미국하고 처음에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이 재처리 기술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하고 접촉을 해서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사용이 끝난 해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 좋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인 그 핵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1972년 9월 8일 날 오원철 수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원자 핵연료 개발 계획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보유할 핵폭탄은 원래 이 핵폭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플루토늄탄이 있고 우라늄으로 만드는 우라늄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하는 게 플루토늄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플루토늄탄을 먼저 만들고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하면 우라늄탄으로 건너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도 플루토늄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이제 플루토늄탄을 만들기로 하고, 그리고 이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핵폭탄 원료, 이 원료를 우리 확보를 하는데, 이 확보는 어떻게 하느냐?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전부 사용이 끝난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얻기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처리를 통해서 핵폭탄 원료를 확보하는 시기를 1980년대 초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원자력연구소가 아주 세부적인 핵폭탄 개발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약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소요기간은 빠르면 6년, 좀 늦으면 10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스카웃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연구소, 원자력연구소 이런 데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아주 최우수 두뇌들 205명을 확보를 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해서 우리 기술진들이 프랑스로 가서 거기에서 프랑스 기술진들하고 같이 핵폭탄 그 설계 이런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이 20킬로톤급 이상의 핵폭탄을 우리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마친 것은 북한보다 약 30년 정도가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핵폭탄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로부터 이 중수형 원자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수형 캐나다형 원자로는 이제 캔두 원자로라고 하는데, 캐나다 원자로는 이 사용 후 그 해결료를 쉽게 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하고 이 중수로형 캔두형 원자로를 이제 도입하기로 해서 중수로 원자로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프랑스가 캐나다가 우리의 그 원자로를 사주면 우리가 시험용 원자로를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우월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수로, 그러니까 캐나다형 원자로의 장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타다 남은 원료들을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빼내가지고 재처리를 하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재처리 기술은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핵연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원자로는 캐나다하고 그 도입 계약을 맺어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인도에서 핵폭탄을 개발하면서 아주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당시 인도가 개발한 그 핵무기를 탑재한 그 미사일입니다. 인도가 1962년에 그 중공군하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 항상 요즘에도 계속 거기서 이제 국경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카시미르 지역인데 여기에서 중공군하고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중공군에 가지고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뭐 비상한 결단을 내려. 그래가지고 인도가 1964년 중공이 그 핵실험을 성공을 하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에게 핵폭탄을 맞아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핵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19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핵실험을 하면서 전 세계 이 열강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감시 체계를 뚫고 인도가 이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인도가 개발하니까 파키스탄도 우리도 그 폭탄 만들어야지 하고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돌입을 하고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가지면 이 지구가 멸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때서부터 핵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감시 체제를 대대적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이 프랑스, 캐나다하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한국에다가 아주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74년 11월에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그 핵개발 장비를 획득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미국이 아주 대대적인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CIA 요원들이 한국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한국의 원자력 기구, 원자력 연구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감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1975년 9월에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장착이 될 이 핵연료가 48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핵연료를 원자로에다 집어넣고 떼기 시작하면은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는데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하면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kg급 핵폭탄 한 발에 약 6 내지 8kg의 플루토늄이 투입이 되는데 한국이 재처리를 하는 것을 만약에 미국이 막지 못할 경우에 한국은 매년 23개에서 28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비상한 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미국은 원자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산업이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의 국가 이익으로 볼 때 한국이 원자로는 캐나다하고 하고 모든 관련 기술은 프랑스하고 하면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 굉장한 심각한 그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의 그 종속이 돼야만 미국이 한국에다가 계속 핵연료도 판매하고 원자로도 판매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이걸 전부 기술 자립을 하면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못 보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핵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안보, 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었던 거고, 미국은 원자력 산업이라는 상업적 이익의 확보를 위해서 한국이 더 이상 핵 관련 산업을 진전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업적인 이익과 한국의 안보적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975년 8월 19일 날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가 그 당시 우리 과기처 장관인 최영섭 장관에게 재처리 시설 지금 프랑스로부터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군사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5년 11월 13일 날 프랑스 외무성 사무실에서 한국 프랑스 원자력 협정에 대한 양해 각서를 사인하는 날인데, 사인하기로 결정이 된 그 시간 30분 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한국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오늘 협정 체결을 못 하겠다, 무기 연기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1월 26일 날 우리 정부가 프랑스에다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하겠다, 우리 정부가 통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미국의 아주 격렬한 압력과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르댕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프랑스가 한국에다가 재처리 공장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팔면 평지풍파가 일어날 거요 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프랑스가 이 도입 계약을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다가 한국 정부가 포기하는 걸로 해주면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이 핵무기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자기네들 원자로를 사주는 조건으로 시험용 원자로라고 하는 NRX라는 시험용 원자로가 있었는데, 이 시험용 원자로도 도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1976년 10월에 미 CIA 서울주재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귀국한 도널드 그레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 대사로 다시 오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정희 정권이 현재와 같은 정치를 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발언을 한 그 시기와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포기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미국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신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각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말에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권이 아마 끝장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다시 비밀리에 우리 관계자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지시합니다. 왜 지시를 했느냐?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한국에서 미군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주한미군 지상군을 한국에서 모두 철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미국이 야, 우리 핵무기로 지켜줄 테니까 니네 핵무기 만들지 마. 우리가 해구산으로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데 왜 쓸데없이 핵무기를 만들어? 라고 포기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야,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우리 미국 핵무기 다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다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 뭐 죽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럼 우리는 앉아서 죽으란 얘기냐? 안 되겠다. 다시 지시를 합니다. 1976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75년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포기를 했고, 그리고 1년 후인 76년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년 비서실장 그리고 오원철 수석을 비밀리에 불러서 원자력 산업을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건 그냥 외교적인 용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핵 개발을 진행을 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핵 개발 중단하지 않으면 쿠데타 일으켜서 너를 내쫓겠어라는 경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1년 후에 또다시 핵 개발을 지시를 한 이유는 북한이 그 무렵에 비밀리에 핵폭탄을 개발한다는 징후가 첩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북한의 핵물리학자들이 소련으로 가서 거기에서 핵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에 가서 미사일 전문가들이 중국 미사일을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우리가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왔던 이러한 북한의 핵시설들이 이미 1970년대, 76년 요 무렵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북한한테 핵무기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비밀리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봉. 핵연료봉이라는 것은 핵연료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료봉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1976년 12월 1일 날 핵연료 개발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핵연료 개발공단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냐? 사실은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를 얻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재처리 시설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이걸 또 위장된 명칭으로 화학처리 대체 사업이다라는 위장 명칭으로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국산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프랑스에다 압력을 넣어서 야, 재처리 기술을 한국에다 팔지 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재처리 시설을 얻을 수가 없어서 실패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할 때는 재처리 시설을 우리 기술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처리 시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연료 개발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5월에 우라늄을 정련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장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이제 완성이 되는 날 우리는 이 핵폭탄의 원료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캐나다로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압력을 넣어서 실패를 한 이 연구용 원자로도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 원자로를 국산화 개발하는 이 암호명은 기기장치 개발 사업이다라는 명칭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 완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는 사용 후 해결료를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미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료봉 공장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이쿠 얘네들 또다시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료봉 공장을 우리가 완성을 하자마자 아주 이 핵 전문가로 구성된 미 CIA 요원들이 한국에 파견이 돼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인 1978년 8월 달에 미 국방장관인 슐레징거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 국가지도부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핵개발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이라. 만약에 너희들이 핵개발을 택한다면 너희들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봉쇄를 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그런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최초로 우리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이 미사일이 발사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의학한 거죠. 야, 저 미사일에다가 핵폭탄만 달면 이제 한국은 이 소위 말하는 핵무기 운반 수단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1978년 11월부터 미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열흘 후에는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이 와가지고 압력을 넣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를 향하고 있는 이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을 무렵에 이란에서는 이 팔레비라는 국왕이 계속 독재 정치를 한다고 팔레비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호메인이라는 사람 아주 최악의 반미주의자인 이 회교 지도자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호메니에게 정권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미주의자들이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자, 팔레비가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실각을 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쳤을 때 1979년 1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서 신년 구상을 하던 중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공보비서를 했던 선우연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981년에 나는 사임을 하겠다. 19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나에게 보고를 했다.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김일성이 감히 남심을 못할 거 아니냐. 북한이 남심하더라도 우리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북한을 이 남침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1981년까지 핵폭탄이 완성이 되면 그해 국군의 날에 여의도 행사를 부활시켜서 원자탄을 3개의 공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사퇴를 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시간을 달라. 이 이야기를 선우연이라는 비서에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우연이라는 사람의 형이 누구냐? 그 당시 조선일보의 유명한 주필 선우휘 주필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을 이제 물러나야 된다라고 계속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다. 나에게 내가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다오. 핵무기가 완성되는 날 나는 이 핵무기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는 퇴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79년에 농축과 재처리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 자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를 하셨는데 그해 바로 그 달에 재처리 설비를 설계를 하는 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계에서 공장만 지면은 우리가 핵폭탄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하여간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도 박정희의 핵개발을 막아야 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979년 9월 10일 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느닷없이 박정희 정권 타도를 선언을 합니다. 이날 이 김영삼 총재가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군은 특정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국민들이 총 걸기하여 항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박정희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일 후인 9월 16일 날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해서 카터 미 행정부는 소수 독재를 펴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10월 4일 날 김영삼 의원을 제명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주한 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을 합니다. 대사를 소환한다는 것은 야, 너희들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안 하겠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카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영삼 같은 애국자를 이렇게 제명을 하는 이 한국은 민주주의가 이거는 이제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와 대통령 비서실장인 차지철 사이에 알력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력이 벌어질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 권력의 양대 산맥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와중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 이 외국의 입김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이죠. 1979년 10월 26일 날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됐습니다. 그 시해당하기 몇 시간 전인 점심때 주한미 대사가 제명당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대사관저로 초청을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에서 김재규 대통령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시해됐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점심때 김영삼과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미국 정부는 미국이 11.6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홍보를 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주요 신문사로 다 보내가지고 이번 사건에 우리 CIA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 언제 누가 개입이 됐대요? 괜히 재발이 저렸는지 뭔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 글라이스틴 대사 그리고 CIA 한국지부장이 브루스터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한미 8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김재규하고 중앙정보부자니까 정보교류 차원에서 수시로 만나서 김재규가 뭔가의 어떤 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는 암시를 준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재규에게 너 시해를 해. 그럼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간접적인 뭔가의 사인을 준 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나중에 퇴임을 한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이 자서전에 뭔가 하여간 의미 있는 뭐가 들어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니까 1979년 11월 19일 날 글라이스틴 대사가 미 국무성에 보낸 전문 내용이 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렇게 글라이스틴 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나와 나의 전임자들이 자기에게 박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추긴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박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 비판한 것 때문에 김재규는 그 비판을 오해를 해서 미국이 지금 박정희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박정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든지 박정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 책에다 썼습니다. 또 이분이 퇴임한 이후에 기고를 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총체적인 행동과 발언이 박정희의 몰락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된다. 이런 걸로 봐서 뭔가 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뭔가 무슨 총체적인 행동과 발언이 뭐가 있었던 건 아닌가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두환이 12.12.5.17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을 카터 행정부는 묵인을 했고 묵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승인을 했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에게 우리가 당신의 쿠데타를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승인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핵개발 관련 기술을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의 집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대덕연구단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핵개발 전문가들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들을 전부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8월에 우리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개발의 주역이었던 과학연구소장 신문택 소장, 연구 책임자인 이경서, 김인구 이런 3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 개발공단을 원자력 연구소하고 통합을 해서 핵연료 연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신군부가 보낸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2,400명 중에 800명을 쫓아냈습니다. 다 우리 자주국방을 위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관련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을 해서 대한민국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 및 핵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을 해서 우리는 핵을 보유했노라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수소폭탄을 보유한 흔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5월 1일, 1976년 5월 1일이면 바로 미국의 압력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해 5월 1일 날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휘호를 썼습니다. 바로 이 휘호를 쓴 5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다시 극비리에 우리 다시 핵개발을 다시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그의 지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사진이 며칠 전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어쩌고 하면서 개발했노라라고 공언을 한 아주 괴물과 같은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면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핵개발은 그토록 집요하게 막았던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은 왜 이렇게 너그러운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동맹이고 우방인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만큼 북한에게 압력과 이런 걸 했다면은 북한이 과연 이런 핵무기를 보유를 해서 미국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도대체 미국은 왜 박정희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고 북한에게는 이렇게 너그러웠는지,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답을 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망을 하십니다. 야, 북한은 핵무기 수소폭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는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포감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원자력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은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원자력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핵폭탄이라는 것은 핵 에너지를 한 번에 일시에 분출시키는 기술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핵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만큼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면은 한 번에 펑 터트리는 기술과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이냐?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기술이 더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더 고급 기술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 기술보다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사업을 지금 폐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이제 우리는 정말 심각하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 사업마저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기반이 붕괴되면 대한민국은 진짜로 망합니다, 이제.
원자력 산업이야말로 이 산업이 건재하는 한 우리는 언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압도적인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이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이제 퇴출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은 앉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못다 이룬 꿈이 어느 누군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그 꿈을 이뤄야 되는 과제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